안녕하세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올해에도 멈출 수 없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가분을 모시고 2024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오승훈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투자 리서치 센터장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 또 계시죠?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 김성기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에서 상품 및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금 내비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이 기대감도 있었고 이 주식 시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12월 달 시장이 좋았습니다. 주식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아주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연초 이후에 조금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이쪽의 하락폭이 좀 큰 편이어서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좋았던 이유가 빠르면 3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연초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생겨나면서 주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결국은 주식은 기업 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느냐가 결정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 전망이 연초 이후에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 조선 같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그게 한국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 미뤄진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까요? 분명한 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고 어느 폭 정도 얼마만큼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망 기관들보다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어떤 데는 미국이 3번 정도만 내릴 거다. 두세 번 정도만 내릴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그 외국 금융기관은 200bp, 2%나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저희 전망은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이 75bp. 한국도 3번 정도, 75bp 정도 내릴 건데 시점은 3월 달보다는 6월 달에 한국과 미국 모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되는 시기를 조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내린다고 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말 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 금리 정책이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펼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경제 상황만 보면 지난해는 상당히 안 좋았죠. 성장률이 1.3% 한국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기초 체력은 2% 성장하는 게 우리 기초 체력입니다. 2입니까? 2%가 저희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쳤다. 못 미치는 성장이었는데 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수출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가격도 하락하고 생산도 줄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특히 이미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가 났고 반도체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부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인데요. 한국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리바운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은 기초 체력이나 경제 여건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 부양을 예,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이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도 6월 달 정도부터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예. 그러면 이런 모든 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선례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인상의 시기가 있었고 인하의 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망에 의하면 인하의 전망이잖아요. 그럼 과거의 경험상 인하 때는 통상 금융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인하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차피 인하한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인하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인하를 시작을 하는데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미국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상황 케이스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올해는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올해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3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침체 수준까지는 안 갈 것 같기 때문에 금리는 3번 정도 내리는 정도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의 하에서는 3번 정도 내리는 게 올해 적당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에 따르면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르는 금리 인하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나마 과거 선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조금의 약간의 안도?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발작 뭐 이런 것들은 없는 약간의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한 해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은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사례에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 시점 전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런 하락폭은 좀 제한된 주가는 그리고 요게 인하가 좀 누적이 되면 고금리에 따른 부담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는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의 성격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뭐 완만하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이 금융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예전에 과거에는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알면은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보통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맞아요.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각광받는 자산은 전통적으로는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빠지니까 빠지면 기본적으로 그 이자 수익에다가 플러스 금리가 떨어진 데 따른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어서 채권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채권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주식이 안 좋을 때, 특히 22년 같은 경우에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22년도에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도 금리, 맞아.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동반이 이중고를 왔어요. 네, 맞습니다.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어차피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 자체는 좋아지니까 채권 자산을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주가가 그 초기에는 크게 떨어지는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난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좀 부담은 됩니다. 미국 주가는 20% 넘게 올랐고 한국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올랐기 때문에 그 작년에 올라갔던 부담 때문에 올해는 올라가긴 할 텐데 상승률이 10%보다는 좀 낮은 연간으로 그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투자 컨셉은 이제 좀 균형적으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제 또 그렇죠.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 경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력의 전망 어떨까요? 그 한국 경제가 최근 들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로 네. 전환을 했고 특히 수출 중에서도 지금 미국 쪽 수출이 좋아요. 중국 쪽이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플러스로 좀 전환되기는 했는데 여하튼 미국 중심으로의 수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수출을 개선시키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 반도체. 반도체가 작년 안 좋았죠. 네. 가격도 떨어지고 생산도 줄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가격 회복 그다음에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이 AI라는 수요가 반도체에 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반도체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수 쪽의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편인데요. 특히나 이게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그렇죠. 상당히 이제 늘어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탄력이. 그래서 수출이나 반도체는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쪽의 부진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겠지만 2% 정도까지 회복되고 2%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수출이라는 거는 어떤 제조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이다 보고 내수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경제가 여전히 안 좋다라고만 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두면 내수 말고 수출로 우리가 눈을 시각을 전환을 시키면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경제는 솔직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비중이 좀 줄긴 했지만 대략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를 우리 전체 수출 중에 중국 향으로 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통은 우리 수출이 좋아질 때 미국보다 중국 쪽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수출을 겨눈했던 맞습니다. 게 네. 과거의 경험이었는데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수출 개선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 현상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미국 주도로 한 5년 전부터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바이 아메리카나 얘기를 하면서 다 제조기업들을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산업을 재편하고 있거든요.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국이 수출이 늘고 중국은 수출 개선이 부진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했던 중국, 독일,
이쪽이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은 미국이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는 그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이거는 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예전만큼 우리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개선되는 폭이 과거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수출을 좋게 보면서도 그 탄력의 강도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이 트럼프 때부터 시작했던 무역 분쟁, 예. 그리고 IRA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미국의 중심으로 가는 이게 어떻게 금리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한 면도 솔직히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올해는 채권, 금리 인하에 대한 채권의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금리는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단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기대 수익을 좀 낮추더라도 주식은 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거기서 저희가 좀 더 들어간다 치면 주식과 채권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역 아니면 어떤 성장주면 성장주, 배당주면 배당주, 어떤 스타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어떤 권역이나 그런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작년에 가장 핫했던 그 포트폴리오 조합은 한쪽에는 MMF, 한쪽에는 성장주, 미국 중심의 성장주, 이 조합이 실제 거래가 많이 됐고 그리고 가장 핫했습니다. 수익률도. 왜냐하면 MMF는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MMF가 한쪽에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이 MMF 자리에 채권형, 장기 채권형,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채권형이요? 장기 채권형을 중심으로 한 채권형 자산을 넣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 성장주 쪽은 그대로 성장주를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의 성장주는 미국의 업종별로 쭉 보면 이익의 마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업종을 꼽으라. 그러면 유일하게 테크입니다. 테크 성장주이거든요. 그 흐름들은 내년에도 물론 그 안에서 좀 좁혀지고 넓혀지고가 있겠지만 성장주가 그런 지위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쪽에는 여전히 미국의 대형 테크 성장주를 담고 가는 포트폴리오 조합이 올해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은 단기보다는 장기 채권, 만기가 긴, 듀레이션이 긴 만기 채권을 주로 하시는 게 맞고, 주식을 하실 거면은 여러 나라가 많이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미국에서 그러면서도 성장주의 가장 핵심인 테크,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기업의 이 실적에 기반한 성장 가능성 있는 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올해 안에도 좀 괜찮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는요. 예,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산 배분 펀드가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의 역할이 높아지면 이미 이제 채권은 이제 금리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자 수익이 이전에 1%대 금리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3-4%대의 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의 플러스 알파까지 노릴 수 있는 게 이제 채권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쪽을 균형 있게 채권과 주식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리고 균형 있게 투자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전혀 다른 또 투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정리를 하는 이제 내용 잘 들었지만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연금 내비게이터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채널이 이 연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시청을 하시거든요. 이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1년, 2년 요런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투자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뭐 자산 배분을 하고 이런 계획을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이 또 많고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내비게이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연금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장기 투자 전략 관련한 한 가지 팁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아닙니까? 사심이 깃든 네, 내용인데 네.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은 분들이 위너였습니다. 맞아요. 그쵸. 금리가 높았으니까. 올라가고 네. 예금 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없잖아요. 오히려 그 이익만 수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좋았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저의 키워드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이제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예금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아까 채권형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제 자산 배분형 상품 연금에서는 그 중에 이제 TDF 관련된 그러니까 TDF가 여러 가지 은퇴 시점에 맞춘 여러 클래스들이 쭉 나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계획에 재무 계획에 근거해서 어떤 빈티지별로 2040, 2045, 2030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면 그 안에는 주식 채권이 이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중도 선택할 수 맞아요. 있고 가입하면 또 자동 조절 시간이 되면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TDF형과 같은 자산 배분형 상품이 그동안에 이게 이 시절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 환경의 변화와 말맞춰서 TDF 상품들이 다시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네.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는 TDF 내부적으로도 주식과 채권 다 밸런스를 맞추고 시기에 따라서도 밸런스를 맞추니까 충분히 지금 대안이겠네요. 충분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투자하세요. 네. 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좀 더 유심히 또 한번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삼성 자산운용의 오승훈 센터장님과 함께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그 시장 전망, 뭐 자산 전략 배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사실 저는 센터장님 이게 매년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리서치 뭐 전략 자료나 이런 것들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다. 그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뭐 금리 또는 경제, 시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쉽게 생각이 이해가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에도 멈추지 않을 연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오승훈 센터장님의 자세한 또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다면은 그 삼성 자산운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 앞으로도 올 한 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경남은행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